오늘 이 책 발간회를 통해서 톡쇼를 가지게 돼서 너무 제가 먼저 개회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감사합니다. 1989년 11월 2일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아세안과 한국이 대화 파트너로서의 조인식을 가진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책의 발간일이 2019년 11월 2일입니다. 딱 30년을 맞춰서 발간이 됐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잘 나와서 제가 자화자찬이 아닌 이유가 제가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후반부에 제가 발간사를 쓰고는 했지만 초반부터 제가 이렇게 직접 참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약간 질투를 느낄 정도로 좋은 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만 첫 부분을 중심으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는데요.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현장을 발로 뛰신 전현직 외교관분들과 그리고 아주 부각되는 인기 있는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오신 전문가 교수님들의 그런 연구 결과물들이 집대성해서 아마 아세안에 관한 그냥 첫 유일한 단행본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의미 있는 저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을 돌아보기이자 또 앞으로 30년을 바라보기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있을 한아세안 정상회담, 특별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런 일들이 다 진행되어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제가 너무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송구합니다만 그냥 아이디어 하나 낸 사람으로서 계속 제가 신남방이란 용어의 오리지널 저작권을 자꾸 행사하는 의미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만들었을 때 한 단임 5년 정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강대국들이 계속 지역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어오는데 우리 나름대로 사실 어느 편이냐는 선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지역 비전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게는 해칭 그리고 크게는 우리가 우리의 지역 비전을 펼쳐간다는 의미에서 만들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원래는 신북방 정책과 또 그다음에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그리고 신남방이 합쳐서 세 개의 축으로 된 보다 큰 지역 비전을 생각했었는데요. 그간에 세 가지가 분리되면서 추진이 되었고 그 중에도 이 세 가지 축 중에서도 신남방 정책이 가장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이것은 이니셔티브가 좋았거나 아이디어가 좋았다기보다는 이미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졌고 사람들의 교류가 깊어졌고 연구가 활성화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발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이 신남방 정책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가 참 좋습니다. 3P라고 얘기하죠. Prosperity, People, 그리고 Peace입니다. 그 중에도 특히 이 부분에 가서는 people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밑에서부터 많은 교류가 있고 저는 K-팝이라든지 또는 연구자들의 교환 같은 것들이 이미 활성화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이것들을 자연스러운 방향을 꺾지 않고 또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이것이 크게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내에서 우리 최원기 교수님과 조원덕 교수님께서 계속 비판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띄워주셔서 오늘 결과가 왔고요. 또 원내에서는 2018년 2월 아세안 인도센터가 설립되면서 이를 주축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물론 모든 저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 원회에서 참여해 주시고 이 책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 몇 분에게 감사 인사드리면서 제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정병우 광주시 국제관계대사님, 그리고 최영진 연세대 특임교수님, 그다음에 김영선 전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님, 그리고 정혜문 신남방 정책특위 민간자문위원님, 그리고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박사명 한국 동남아연구소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북톡쇼가 끝까지 잘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책을 칭찬해 주셨는데요. 저는 대놓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관계자가 아니니까요. 저도 본의 아니게 콘서트 진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말 한 아세안 관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요. 아,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좀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읽으실 만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책의 책임 편집자셨습니다. 국립외교원 아세안 인도연구센터 최원기 교수께서 나오셔서 이 책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국립외교원 최원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 북 콘서트 행사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본격적인 북 콘서트 행사를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책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책 다 한 권씩 다 받으셨죠? 네, 책 목차를 보시면 책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한 아세안 관계 발전, 2부는 한 아세안 다자 협력의 발전, 그리고 3부는 한 아세안 관계의 미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3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다층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인도네시아, 한 필리핀과 같이 개별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관계가 있는데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세안 동남아 10개국 연합입니다. 이 국제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이 아세안 10개국 전체, 그러니까 자카르타에 이 아세안 사무국이 있죠. 다자 외교, 다자 협력의 어떤 그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좀 더 폭넓은 그런 이제 지역 협력 있는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한국과 개별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관계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전체와의 관계, 그 다음에 다자 협력, 지역 협력, 그 다음에 한아세안 관계 이제 미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는 한 아세안, 그러니까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남아 국가 연합과의 관계 발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89년도에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로 치면 외교 관계를 맺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89년도에 아세안과 한국이 어떻게 대화 관계를 수립을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외교부에 보면 지금은 이제 아세안국이라고 하는 아세안만을 전담을 하는 국이 새로 생겼습니다. 올 5월달에 뭐 이런 과정인데 초기에는 아세안 업무가 뒤에 이제 북 콘서트에서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아세안 관련 조직 업무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한아세안 FTA,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2009년도에 제주도에서 처음 개최가 됐는데 2009년, 2014년, 그 다음에 2019년 이런 그 특별정상회의, 이런 어떤 한국과 아세안 간의 어떤 관계 발전을 다룬 게 이제 1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한아세안 다자협력, 소위 얘기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1997년이죠. 그때 IMF 외환위기 우리한테는 동아시아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하는 협력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방콕을 방문 중이신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파생된 게 2005년도에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3에다가 인도, 호주, 뉴질랜드, 나중에 2011년도에는 미국, 러시아까지 합쳐서 지금 18개국 정상회담 협의체로 됐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조금 아세안 국가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동아시아
다자 협력이 발전된 과정을 2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한 메콩 협력,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북한이 ARF를 가입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싱가포르,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런 내용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이 미래 발전 방향.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아세안이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아세안은 중국 다음으로 지금 우리 제2위의 교역 투자 파트너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도 아세안 정상, 아세안 중심의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지난 30년 동안의 놀라운 발전을 보인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향후 30년 동안 어떤 식으로 또 발전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아세안을 중점 협력 파트너로 지금 상정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 향후에 어떻게 이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협력 강화, 그 다음에 좀 더 폭넓게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정책적 제언과 나름대로 이 외교부에 계신 분들과 아세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같이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뭐 자화자찬은 안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아세안의 그 외교 발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총서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 11월 특별정상회의에 어떤 기념도서로 또 출간이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이 아세안을 연구하는 어떤 전문 연구소뿐만 아니라 여기 그 대학생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 미래 젊은 세대들이 아세안에 대해서 좀 더 좀 잘할 수 있는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데 또 어떤 좀 작은 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소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하다 이 책의 책임 편집자셨던 아세안 인도연구센터 최원기 교수님께서 책의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어서요. 그냥 그 자리에 앉은 채로 가볍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 키르기스스탄 대사를 지내시고 현재 광주시 국제관계 대사로 계십니다. 외교부에서 남아시아 태평양국 심의관을 지내시는 등 그야말로 아세안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해 오신 아세안 외교의 산 증인이십니다. 정병우 대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책에서는 실질 협력을 위한 외교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좋은 글 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외교부 차관을 지내셨고요. 국립외교원의 전신이죠.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을 지내셨습니다. 또 미국 대사를 비롯해 주요 국가 대사를 두루 거치셨고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제임스 레이니 특임 교수로 계십니다. 최영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다라는 주제의 글 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대사 지내셨고요. 한 아세안 센터의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김영선 대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상생 번영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함께라는 좋은 글 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대사를 지내셨고요. 역시 한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정혜문 대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라는 글을 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경제보좌관 또 신남방정책 특별위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계시는 김현철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왜 지금 신남방 정책인가라는 글을 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시고요. 현재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계신 박사명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아세안과 함께하는 지역협력이라는 좋은 글을 내주셨습니다. 이 6분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교원 건물 들어오시면서 아마 큰 현수막 보셨을 겁니다. 그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또 한메콩 정상회의를 알리는 현수막이었는데요. 앞서 외교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대로 평화와 번영의 동행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한아세안 관계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이번 정부의 외교 정책의 핵심 단어이기도 하죠.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또 최원규 교수님께서 이 책의 흐름 설명해 주신 대로 오늘의 대화는 한아세안의 동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30여 년 동안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989년 11월 2일에 한국과 아세안이 처음으로 대화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만 정병우 대사께서 당시 상황을 책에 잘 서술해 주셨거든요. 일단 말씀을 듣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분적 대화 관계로 수립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세안은 그 회원국이 10개국으로 되어 있고 또 대화 상대국이 10개국입니다. 아세안이 처음부터 회원국이 10개국이었고 또 대화 상대국이 10개국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1967년도에 아세안이 창립이 될 때는 회원국이 5개국이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선진국을 그 대화 상대국으로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이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당시 1970년도에도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이제 대화 상대국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려고 아세안 측의 의사를 타진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아세안이 상당히 그 미온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대화 상대국은 주로 선진국이었고 그 당시 또 이제 동서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그 남북한 그런 관계도 아마 아세안 측이 고려해서 그렇게 미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시대 또 우리 냉전 그런 시기에 그 미국과 일본에 집중했던 외교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세안에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1981년도에 당시 그 전두환 대통령도 동남아 순방이라는 그런 그 순방을 하면서 아세안 측에 공을 들였고 그 이후에도 역대 그 장관 외교 장관들이 아세안을 순방하면서 아세안 측의 이렇게 대화 상대국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미온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 대화 상대국이 되는 것보다는 부분 대화 상대국으로 먼저 이렇게 관계를 맺고 난 뒤에 하는 게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아세안 측에 그런 의사를 이렇게 전달을 했고 아세안 측에서 그걸 수용을 해서 우리가 부분 대화 상대국으로 먼저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냥 우리가 대화를 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여 준 것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그 외교적 단계를 거쳐서 부분적 대화 관계로 1989년에 시작을 합니다. 30년을 흘러왔는데요. 당시에 글쎄요, 1989년이었으면 일단 우리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지낸 이후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부분적 대화 관계 수립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 교수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그 한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분단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도 동시 가입했지만 아세안에 1989년에 가입하고 나서부터 북한을 끌어들이는 게 우리의 그 희망이었죠. 같이 가야 하니까. 근데 그게 200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햇볕 정책을 펴면서 그 남북한의 그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북한이 2000년에 아세안 ARF에 가입하게 됩니다. 네, 아세안과의 대화 관계를 시작으로 북한이 이제 아세안 협력체 다자관계 협력체에 가입하는 그 역사까지 이어진다라는 흐름을 잡아주셨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도 이 의미를 좀 한번 짚어주신다면 30년 전에 우리가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했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아, 네, 그 정도로. 89년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아, 네, 90년에는 독일이 통일되고, 네. 91년은 소련이 해체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란 뜻인가요? 89년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전쟁이 끝납니다. 네. 베트남 군대가 캄보디아에서 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냉전의 종식이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열전의 종식입니다. 아, 그 이후로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대화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도 그저 한국 마음대로 된 건 아니고 이런 세계사적 변화의 국면에서 한국은 그 전에 이미지가 뭡니까? 동남아 아세안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중립 노선을 추구하는데 한국은 네. 미국 진영의 일원으로 이해가 되고 또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남쪽하고만 대화 관계 수립하기 어려운 냉전 시대의 여건이었어요. 그러나 89년이면 동아시아에서도 냉전 열전이 이제 끝나가는 해다.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관계 수립은 저는 세계사적 사건이다. 네. 보고 싶습니다. 세계사적 사건이라는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1989년 11월 2일이었고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아세안 사무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최호중 외교부 장관께서 나가셨고요. 아세안 당시에는 6개국이었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당시 아세안을 대표해서 대화 관계를 수립하는 문서를 교환하면서 세계적 역사적 사건이 시작됩니다. 시작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이제 30년 여정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말씀을 듣겠습니다. 실질 협력을 위해선 외교 인프라가 서서히 구축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병훈 대사님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대화 상대국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을 텐데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일단 담당 부서가 뭐 또 여러 번 바뀌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이 되기 이전에는 아세안 다자 업무란 게 사실은 공식적인 업무가 없었고 네. 아세안과 양자 관계만 이렇게 있었던 시절에는 그 당시에 이제 지역을 담당했던 과에서 아마 교섭 업무를 담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화 관계가 수립된 이후에 바로 또 이게 조직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또 필요성이라든지 업무량 그 당시 이제 동남아과에서 지역 담당하는 과에서 아세안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제 업무가 다자 업무가 계속 많아지니까 직제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해서 1994년도에 처음으로 동남아과의 아세안 다자 업무를 하게 되는 공식적인 직제가 마련이 됩니다. 담당자가 생겼다 뭐 이렇게 봐도 되나요? 과에서 과에서. 아세안 다자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동남아과에서. 그러니까 동남아과에서 양자 담당을 이렇게 하는 그 과에서 어느 직원이 이제 아세안 다자 업무를 아마 네. 담당을 하게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세안 그러니까 제가 그 동남아과에 있을 때 과에 줄이 두 줄이었었는데 한쪽은 양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책상이 이렇게 있었고 또 이제 한쪽에는 아세안 다자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책상이 이렇게 있어서 한쪽은 양자, 한쪽은 다자 네. 한 과에서 그렇게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는 개별 국가와의 1대1 관계, 다자는 그야말로 아세안 회원국과의 합동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양자 업무보다는 다자 업무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한 과에서 양자 다자 업무를 다 하기는 이제 너무 벅차고 해서 2007년도에 남아시아 대양주 지역 협력과가 새로 이제 만들어져서 오로지 이제 그 아세안 업무만 담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완전한 의미의 아세안 업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다자 업무만 담당하는 과가 생겼는데 실질적인 아세안 업무를 전담하는 아세안 협력과는 2009년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아세안 그 협력과장 초대 협력과장으로 네. 이렇게 제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시는 걸 느끼셨죠. 네, 초대 아세안 협력과장이십니다. 네, 그때 그래서 보니까 동남아과에서 아세안 협력과에 이 아세안 다자 업무 자료를 넘기는 걸 상당히 서운해했다. 뭐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아세안 협력과장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니까 그 당시에도 일정 부분은 동남아과에서 아세안 업무를 네.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직제에 모든 업무를 이렇게 이관하도록 돼 있었는데 아마 동남아과에서는
그래도 아세안에 대한 애착이 아마 많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넘기기를 좀 서운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아유 그냥 만면에 회색이 도시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세안 협력과가 생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한 아세안 관계가 더 발전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세안 협력 과장 2009년도에 이제 금년에 그 특별 정상회의가 세 번째로 열리지만 네. 2009년도에 처음으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그때 이제 개최가 되고 그때는 대화 관계 20년을 기념하는 특별 정상회의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세안 협력과가 이제 탄생하고 아세안 업무를 이제 전담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업무 폭도 많아지고 그 당시에 또 한 아세안 센터도 설립이 되고 아주 아세안 업무가 상당히 다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아세안 업무가 또 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과 하나로서는 이렇게 담당하기가 어려워서 국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금년에 5월달에 아세안 국이 이제 탄생을 해서 국 자체에서 동남아 아세안 양자 다자를 포괄하는 그런 국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10년 만에 아세안 협력과가 아세안 국으로 확대가 되는 그 역사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 대사님께서 아세안 협력과 과장을 맡으면서 아세안과의 그 외교 업무를 맡으실 때 가장 주력했던 업무는 어떤 걸까요? 조금 전에도 우리 ARF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세안 관련 그 회의를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면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하고 하지만은 결국에 언론이나 세간의 관심을 받는 부분은 네. 그 북한 관련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ARF에 이제 북한이 참석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 남북한의 양자 장관 회의라든지 양자 접촉이 혹시 있으면 그것에 모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북한 관련 업무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또 중요한 업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리기로 이제 아세안 외교에서 한 증인이다 했는데 누가 좀 그 당시에 정병호 대사께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지 증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김영선 대사님이나 정혜문 대사님께서 좀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정혜문 대사님. 제가 방콕에 있을 때 네, 아시안 관련 회의, ALF 외교장관 회의에 정병우 과장이 출장을 왔습니다. 네, 정병우 과장을 찾아야 되는데 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불러서 워낙 바쁘셔서. 예, 장관방에 갔다, 차관방에 갔다, 국장방에 갔다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빴는데 네, 그 정 과장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시안과를 지금 아시안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아세안 업무의 핵심 인물이셨다는 예, 예. 증언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2012년에 주 아세안 대표부가 생깁니다. 이것도 그야말로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분이죠. 예, 그 이제 아세안 업무를 본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과가 생기고 국이 생겼는데 아세안 대표부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아세안 다자 업무를 네, 네. 겸직을 겸업을 한 거죠. 겸업을 한 했다고 거죠. 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근무를 할 때 네. 우리 김영선 대사님을 모시고 아. 아세안 대표부를 네.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아세안 과가 먼저 생겼지만 공관에서는 아마 공관 개설 업무가 아무래도 더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아세안 다자 업무를 이렇게 겸업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 미국 그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 아시아 중심 그 정책에서 미국에서 아세안 대표부를 먼저 이렇게 개설을 하고 그래서 주변 저희 나라 중국 일본도 이렇게 거기에 발맞춰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아세안 대표부를 만들 그런 정도로 영향도 아세안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을 김영선 대사님께서 좀 증언해 주신다면 그 당시 이제 인도네시아 대사를 맡고 계셨던 거죠. 예,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대사 시절에 그 아세안 이제 대표부가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오프닝 세리머니 때 네. 많은 그 인도네시아 정부만이 아니라 아세안 그 프렌드들이 참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대아세안 외교의 어떤 그 적극적인 의지라 그럴까 이런 것이 잘 그 축하가 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그 업무를 겸업하다가 아세안 대표부가 생기면서 업무가 좀
나누어지면서 좀 섭섭하지는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한인도네시아 관계가 너무 긴밀해가지고요. 아, 네. 네. 각자 당신께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사실 외교 관계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아세안 관계에서도 아주 다양한 협력 기금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아세안 대화 상대국 관계를 맺을 당시에도 한 아세안 협력 기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해서 네. 논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연에 그 100만 불 기여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그 액수가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700만 불 규모로 이게 정액이 됐고, 아마 금년에 또 특별 정상회의가 끝나면 또 더 많이 정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메콩 또 금년에 그 특별 정상회의 계기에 한 메콩 정상회의가 최초로 지금 개최가 되는데, 한 메콩 그 5개국과 협력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한 메콩 협력 기금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또 우리 한국하고 아세안에게 이제 FTA가 체결이 돼 있는데 네. 그 FTA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 한아세안 FTA 협력 기금도 이렇게 마련이 돼서 세 가지 그 기금이 한아세안 협력을 아주 그 뒤에서 뒷받침하는 큰 인프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09년에 아세안 협력과가 생기면서 초대 과장하시고, 그때 20년 기념 특별 정상회의도 열렸다고 하시고, 그때 이제 한 아세안 센터가 생긴 거죠. 한 아세안 센터가 9년. 예, 예. 네, 네. 그 이후로 한 아세안 센터가 이 한 아세안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죠. 아유, 한 아세안 센터는 또 추가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제가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포문을 열어 주신다면 그만큼 중요한 입장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때 거죠. 그 한아세안 센터 그 오프닝 세레모니를 할 때 제가 이제 담당 과장이었었는데 네. 그때 총리님을 모시고 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지난 30년 동안 한 아세안 관계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는 근본 초석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영선 대사께서도 이 상생 번영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함께라는 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특히 어떤 분야가 이 한 아세안 관계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이제 우리가 그 아세안하고의 그런 공식 관계가 이제 30년 전에 됐는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네네. 그리고 또 뭐 특별 정상회의는 또 뭐냐? 이런 이제 아주 그 간단한 질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82년, 83년에 이제 동남아과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아세안과의 이제 관계 개선이 이제 상당히 우선 과제였는데, 그때 이제 아세안의 반응은 한국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아주 냉랭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이제 부분적인 대화 관계지만은 그런 공식 관계를 수립한 거는 굉장한 그 외교적인 쾌거였다, 저는 그렇게 회상이 되고요. 수립한 이후 이제 30년 동안에 이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는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제라든가 뭐 인적 교류 또 문화 이런 면에서 이제 급격히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89년에 이제 공식 관계 수립 때에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력했듯이 지난 30년간 우리 정부가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양측 관계를 이끌어왔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2년 뒤에는 이제 전면적인 관계로 발전했고, 2004년대 포괄적인 협력인 동반적 관계, 그리고 2010년에는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이제 격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안에 경제가 얼마나 발전해야 하는가를 한번 지표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교육만 하더라도 이제 1,600억 불을 달성을 했어요. 네. 근데 89년에 보니까 79억 불이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군요. 예. 발전이. 그리고 이제 인적 교류도 이제 작년에 뭐 1,100만이 넘었다 그러는데 그 89년에 보니까 그 18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그 동안에 뭐 경제적인 실질 협력이라든가 인적 교류가 정말 엄청나게 발전돼 왔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 연합과의 교역액보다 아세안과의 교역액이 더 지금은 이제 많다고. 훨씬 많죠. 네. 중국 다음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과정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현실을 한번 들여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역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건 좋은데 무역 흑자가 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406억 불의 무역 흑자를 이뤘거든요. 우리가 전체 무역 흑자가 700억 불인데 이런 거는 이제 장기적인 그 발전 과정으로 볼 때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인적 교류라든가 이제 문화적인 협력도 보면은 너무 좀 일방적인,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균형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것이 지속 가능한 한아세안 관계 발전에 플러스가 된다. 그런 문제 의식에서 나온 것이 이제 한아세안 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아세안 센터의 기본 정신은 좀 호혜적이고 또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적인 그런 이제 교류와 협력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출범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한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도 지내셨으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2014년부터 16년, 15년부터 15. 네, 네. 정혜문 정 대사님 다음으로 먼저 지내셨군요. 그러면 그랬었죠. 정 대사님께서 한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을 지내실 때 주력했던 사업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1989년도에 우리 한국이 아세안의 그 부분적 대화 상대국이 된 그 의미는 대단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세안 대화 상대국은 다 이 선진국이고 또 원조 공유국입니다. 1989년 대한민국은 개도국이었어요. 그럼 왜 아세안이 한국을 특별 대우를 했느냐? 한국을 그 우대를 했느냐? 저는 그 아세안 지도자들의 어떤 성견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세안 지도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장래 그 포텐셜에 대해서 눈여겨봤다. 그래서 이 한국에 이 투자할 만한 이 가치가 있다. 그런 어떤 성견지명을 보여줬고 대한민국은 그 성견지명에 보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그들의 것 같고요. 성견지명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네요. 예, 예. 네. 그런 그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제가 이 김영선 대사님 이제 전임자로서 한아시안 센터 사무총장을 3년 동안 그 역임을 했는데 한 가지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아시안 센터와 일본 아시안 센터, 중국 아시안 센터, 이 아세안 플러스 3, 이 플러스 3 컨트리에 아시안 센터가 있습니다. 이 아시안 센터는 인터가버먼털 오가니제이션입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이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아시안 센터는 한중일 세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사무총장을 맡았을 때 이 세 나라의 그 센터와 이 정기적인 그 협력 체제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협력 체제를 가동을 해서 지금까지 그 순조로운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라든지 앞으로 어떤 공동 협력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역시 아시안 플러스 3 체제의 어떤 일환으로서 이 기여할 바가 많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김영선 대사께서 한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을 맡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아세안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교육 또 투자를 촉진하고 또 관광을 진흥을 하고 또 뭐 인적 교류 또 뭐 문화 교류 그리고 이제 아세안과 한국에 대한 인식을 서로 높이는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아세안 센터가 이제 이렇게 큰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혜적이고 쌍방향의 그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좀 시범적으로 한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남방 정책의 기본 그 정신이라 그럴까 그 핵심 철학들이 이제 그 한아세안 센터의 이제 그 비전과 이렇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러한 그 호혜적이고 그 쌍방향의 이런 교류와 협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한 아세안 관계는 30년 동안 상호 보완적이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셨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정책도 바뀌기 마련인데 아세안과의 관계만큼은 한결같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세안 측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차이는 우리가 있겠군요. 이제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ODA라든가 여러 가지 그 원조 사업도 하지만은 아세안 측이 가지고 있는 인상은 이제 한국이 상당히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어젠다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반성에서 우리 신남방 정책도 탄생이 됐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아세안 센터의 사업이라든가 지금 신남방 정책의 어떤 핵심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한아세안 센터의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하고 시행하는 걸 보면 이제 아시겠는데 네. 어떤 우리의 그 인터레스트에 베이스를 둬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일단 상대방의 어떠한 니즈와 수요가 있느냐 거기에 부응하는 형태로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그야말로 윈윈 전략이군요. 상대방의 수요와 니즈를 판단하면서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야말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세 분 뭐 정혜문 대사님, 김영선 대사님 또 정병훈 대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야말로 아세안 외교의 산 증인들이십니다. 뭐 그 현지에서 동남아 국가의 대사도 지내셨고 또 아세안 협력과 일도 하셨고 우리 그 최영준 교수님께서 이제 외교부 차관도 지내고 하셨으니까 당시 이 세 분의 역할이 꽤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약간 치하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셨는지 한번 언급을 해주신다면. 네. 우리가 한반도 주변 4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렇게 외교적으로 너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세안하고 관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큰 네 나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세안은 지금 세 분이 설명하셨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한아세안 관계를 넓혀 나가면 우리의 외교적인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런 면에서 세 분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아세안 외교 하시느라 많이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제24차 아이판 스톡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해 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하다 발간기념 북콘서트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와의 잠깐 대화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태국에서 출국하셔서 오늘 오후에 귀국 예정이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를 통해서 11월 25일부터 열리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분위기를 예열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실제로 한 아세안 30년 역사 속에서 이 한 아세안 부산 특별 정상회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책에 윤승구 외교부 차관보께서 아주 그 과정을 잘 서술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무심했나 아니면 너무 잘 몰랐나 뭐 이런 반성을 하게 됐거든요. 글쎄요, 이 정상회의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김현철 교수님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참석하셔서 아세안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하고 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마 새삼스럽게 느끼실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세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저 김영선 정의문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1989년에 우리가 대화 시작할 때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는 그 개발도상국을 넘어가지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뭐 소득 3만 불,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3050 클럽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세계 7번째 경제 대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경제 대국에 살면서도 경제 대국인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세안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도 이제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선진국이 되는 노하우를 가진 가장 좋은 파트너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가난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가지고 선진국이 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경험을 가진 그런 어떤 그 국가인데다가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에 나가 보면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돈만 많은 국가가 아니고 성공 경험만 가진 국가가 아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예요. 이걸 또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아세안에 가보면은 아세안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뭐 아세안에서 보면은 한국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이런 학생들 젊은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다못해 요즘 뭐 K-뷰티, K-푸드 이런 것까지도 배우려고 하고 같이 즐기는 아세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은 진짜 특별한 정상회담이에요. 보통은 뭐 10년 단위나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회의인데 아세안 국가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배우고 싶고 한국의 매력을 같이 느끼고 싶고 또 오늘 주제가 동행처럼 이런 어떤 같이 가고 싶은 국가 중에서는 돈은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뭐 지배를 하려는 속셈 아니면 그 경제를 다 컨트롤 하려는 속셈 이런 국가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한국은 진짜 아세안에 있어서 동행하고 싶은 파트너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상생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지만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아세안한테 야 우리 특별 정상회담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만은 이구동성으로 야 가겠다. 네. 또 그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딸이 한국 굉장히 좋아하는데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래요. 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번에 열리는 정상회담은 진짜 특별한 정상회담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힘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같이 서로 배우고 즐기고 교류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 각국의 정상들과 관계자들이 진짜 즐겁게 11월에 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은 잘 나가는 친구가 집에 초대해줬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온다고 봐도 되나요? 잘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냥 네, 이제 알겠습니다. 친하고 싶은 친구. 매력적인 친구. 예. 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박사면 교수님께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앞서 그 대화 관계 수립이 정말 세계적인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언급까지 해주셨는데요. 바로 한아시안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네, 하시고 네, 네. 사실니까 저는 세계적 차원에서만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세계까지는 조금 벅차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네, 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한아시안 대화 관계 30주년. 네, 그런데 그것은 동북아에 있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고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3국 전체와 아세안의 동남아의 협력 관계 지금 20주년입니다. 1999년 마닐라 선언에서 네. 동아시아 협력을 역사상 최초로 선언하고 그 이후로 딱 올해까지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단순히 한아세안 관계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대단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거시적 차원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조코이 대통령이 올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내려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서 우리 최영준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북한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라는 ARF에 유일하게 다자협력 포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가입을 했죠.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몇 개월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참석해서 남북 외무장관 회담이 최초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영진 교수님께서 책에 아주 잘 서술을 해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당시에 그 북한의 ARF 가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대단했었다 뭐 이런 언급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그 외교적인 행사가 있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외교부에 외교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네. ARF 가입의 실무단을 구성을 해서 움직였죠. 그러니까
그 ALF 각국의 장관은 마지막 순간에 만나는 거고 그래서 만나는 순간을 위해서 실무단장들이 이제 1년에 4번 내지 5번 만납니다. 당시에 태국에서 많이 만나는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가입을 설득을 하고 대표단을 다른 나라 보내서 설득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그렇게 노력한 이후에 북한을 아세안 주도의 다자 협력체로 이끌어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시 그 이후에도 북한이 어떻게 다자 안보 협력체 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거의 20년이 지난 올해 ARF 회의에 이영호 북한 외무장관이 참석을 안 했거든요. 이유는 이제 미국 간의 핵회담이 안 움직이고 하니까 그 불만의 표시로 이 회의까지도 참석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통제 체제로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 회의 참석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이 북한은 우리한테 이제 그 형제자매국이니까 햇볕 정책 같은 걸 당연히 써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안보의 최대 위협국이니까 우리 국방력하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소위 디터런스, 억지력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햇볕 정책을 열심히 해서 그 북한이 ALF 가입한 것도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공동선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북한이 가입한 건데 이런 상황을 볼 때 햇볕 정책의 이제 근본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통제 체제 때문에 열질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분단국이 4개가 있었어요. 또 아시다시피 베트남이 전쟁에서 통일을 이뤘고 그 다음에 독일이 동독이 무너지면서 통일을 이뤘고 우리가 잊어먹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나라가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야 될 게 중국하고 대만입니다. 네. 분단국가거든요. 남북한이 있고 그런데 중국하고 대만 관계하고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야말로 중국 대만 간에는 햇볕 정책 같은 게 크게 성공한 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중국하고 대만 간에 일주일 주당 직항편이 몇 개나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나라에 900편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남북한에 하나도 없죠. 이야. 그리고 중국하고 대만 간에는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지만 1000만 명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남북 간에는 본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햇볕 정책의 실질 의미를 이런 거 실질 협력 같은 데 둬서 남북 간에도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그 선언을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선언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선언은 정치 상황이 끝나면은 다시 북한 말대로 휴지 조각처럼 돼버리니까 그런 걸 뒷받침하는 실질 협력을 해야 됩니다. 대만하고 중국이 우리한테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북한 문제를 또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기보다는 왜냐하면 통제 체제 해결은 북한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그걸 밀어붙여야 북한이 반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니까 해결하라는 자세보다는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네. 북한 상황을 잘 관찰하면서 우리가 그 햇볕 정책을 쓸 때 어떻게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지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도 열렸고 베트남에서도 열렸고 말 그대로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뭐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통독 과정에서도 주변 국가들의 좀 도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주변 사강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아세안 국가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그 하노이하고 싱가포르 회담은 중요한 그 가치를 지녔고 아세안 국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한아세안 관계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한테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김정은 위원장에게 초청은 의사가 전달됐습니다. 이 참 조심스러운데 뭐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의 김정은 위원장은 네.
작년 9월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 가서 백두산도 관람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연내 늦어도 올해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한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됐죠. 안 되고 북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우리한테 이제 문제를 던지고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방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외교적으로 볼 때 1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아세안 부산회에 참석한다거나 방한이 이루어질 거는 실질적이 아니라고 봐야죠. 지금 현상에서는. 네. 어쨌든 뭐 남북관계 완화에 좋은 단초가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겠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병호 대사님이랑 김영선 대사님은 이제 아세안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으니까 이번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거는 나름대로 기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그 특별 정상회의는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개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 한 번, 14년 한 번. 14년 한 번, 네. 5년 만에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아세안 회원국들 간에도 회원국이 10나라인데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세안 회원국들 자체도 10년에 한 번씩 자국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네.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경우 이번에 이제 개최가 되면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게 세 번째 개최가 되는데 아세안에서 흔쾌히 이렇게 한국에 오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좀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그 지금 신남방 정책에게 상당히 아세안 측에 어필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또 금년에는 이제 한아세안 30주년 그런 기념이기 때문에 30년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30년 후에 청사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것은 특별 정상회의입니다. 일반적인 그 정상회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아세안이 축제의 그런 기분으로 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아세안을 많이 알리고 네. 또 아세안 사람들한테 한국을 많이 알리는 그런 축제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김영선 대사님께서도 거는 기대를 좀 예, 듣겠습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이제 이번에 세 번째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그 신남방 정책을 상당히 높이 평가한 결과다. 아주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그 2년 전에 그런 초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약간 좀 흐려지는 게 아닌가. 그 네. 뭐냐면은 우린 뭐 하다 보면 이제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원래 그 철학이 뭐냐면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또 뭐 더불어 잘 살고 또 평화에 기여하는 이런 거 이제 신남방 정책의 핵심 개념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그 비전과 지향점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그 아세안 정상들 또 아세안 국민들이 우리의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남방 정책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남방 정책 오늘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추후에 또 우리 김현철 교수님 통해서 자세히 얘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11월 25일입니다.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고 뒤이어 바로 한 메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2011년 이후에 한 메콩 외교장관 회의가 꾸준히 열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급으로 격상돼서 열리는 회의입니다. 정혜문 대사께서 이 책에 이제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연결하자는 취지의 글을 실어주셨는데 글쎄요, 뭐 태국에서 또 대사도 지내셨으니까 이 한 메콩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잘 피력해 주셨습니다만 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콩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메콩강은 중국 이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을 해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그 델타 이 삼각주를 거쳐서 남진해로 흘러가는데 한 4,800km 정도 됩니다. 지금 왜 지금 메콩 지역이 이제 각광을 받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데 한 몇 가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연 한 7%대 역동적 경제 성장을 보이는 지역이다. 지금 아세안 전체는 평균 한 5%인데 메콩 지역은 7%, 전 세계 평균은 3%입니다.
우리 한국은 한 2% 턱걸이 정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대단한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 그 우리 ODA 한 23.4%가 이 메콩 국가에 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절개 쓰는 표현으로 우리 한민족의 그 영혼이 담겨 있는 이 개발 협력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한글과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동남아에서 우리 한류가 얼마나 성행을 하는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 메콩 국가들이 이 베트남을 필두로 해서 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 체제 전환에 성공했거나 이 체제 전환에 안착한 국가들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 무슨 임플리케이션이 있느냐? 저는 상당한 임플리케이션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한반도 이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을 할 때에 이 메콩 국가들이 어떤 경험했던 이 체제 전환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한 어떤 이 참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970년대 이후에 메콩에 일찍이 진출을 했고 중국도 이제 인프라 건설을 많이 하면서 메콩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 중국, 한국이 막 앞다투어 막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메콩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 그 위치 때문에 제 보면 이 강대국의 그 관심이 집중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메콩 지역은 이 중국과 그 인도를 그 육로로 연결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인도 태평양 전략상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4 그 미 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그 동남아 1대1로 전략상 메콩 지역 국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이 내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2016년부터 이 란창 메콩 그 협의체를 출범을 시켜서 2년마다 이 정상회의 그 매년 외교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은 그 이 ODA 자금을 아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 메콩 지역의 어떤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2009년 11월 처음으로 그 일메콩 정상회의를 했는데 14 정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 어떤 일본의 어떤 ODA를 계속 공유를 하고 또 중국과 어떤 차별을 이루는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분야라든지 또 인적 교류라든지 이 관광 활성화 이런 분야에서는 중국과 어떤 분명한 차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치중을 하고 있고 또 인도 역시 지금 강대국으로서 이 메콩 지역을 굉장히 활용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과거에는 루기스트 팔로시인데 지금 그 모디 총리 들어와서는 액트 이스트 팔로시 신그 동방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콩 지역을 이 동남아 진출의 그 관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 이 나라들뿐만 아니고 호주, EU, 캐나다, 뉴질랜드, 이번 이스라엘까지 해서 토탈 한 11개 나라들이 메콩 지역에 어떤 상당한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네, 심지어 뭐 대학생들 유럽 배낭여행 가듯이 한 달 정도 이 메콩 5개국 함께 배낭여행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제 일본 여행이 조금 자제되는 분위기가 되면서 그쪽으로 또 여행 발걸음 많이 갔고요. 사실 저도 이제 라오스 방비앙 가서 그 메콩강에 사는 래프팅을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또 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축구 열풍 일으키고 하면서 이런 그런 문화 외교도 이 한메콩 간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퍼블릭 디플로머시가 상당히 이 작동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인적 교류, 무역, 투자 이게 지난 몇 년 사이 비교해 보면은 괄목할 만한 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또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쪽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아주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가짐이랄까 분위기랄까 뭐 그런 게 조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메콩 유역 국가 5개 나라가 이제 아세안에도 포함되는 나라들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있고 이어서 이제 한 메콩 유역 정상회의가 다음 날 펼쳐지는데 처음으로 이제 정상급 회의가 펼쳐지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메콩강 유역 이 4개국과 그 아세안 그 선발 6개국 간의 개발 격차를 지금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진정한 공동체로 그 2025년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 사이의 어떤 개발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 개발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아세안의 최대의 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메콩 협력을 통해서 이 메콩강의 유역 국가들의 개발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기여하면은 이것이 바로 한 아세안 그 협력 그 강화로 또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메콩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한 아세안 관계의 어떤 위상 이것이 또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국제 행사가 열리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정상회의급 규모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국민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이거 누가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 언론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걸까요? 좀 많이 알려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참 말씀 여쭙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김 대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좀 더 널리 알려져야 국민들도 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같은 이 김재원 아나운서의 네. 명사회로 아, 북콘서트가 많이 알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보충 설명. 네네, 말씀 듣겠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네네. 또 세계사적 의미가 있기 아, 그럼요. 아유, 중요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네. 동남아 이제 아세안 또 아세안과 우리 협력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빨리 개선이 되거나 전환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대학에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한국 대학에 중국 관련 학과 정확하게 240개입니다. 아, 일본 관련 학과 정확하게 180개입니다. 네. 동남아 관련 학과 10개. 동남아는 나라가 10개니까 평균 내면 1개밖에 안 돼요. 이게 가지고 언제 한국 사회 인식 구조가 바뀌겠습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무총리 통해서 정부에 청원까지 했습니다.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면 대학생 차원에서 보면 요즘 학생들 외국으로 교환학생 많이 나가는데요. 뭐 물론 미국에 집중돼 있고 유럽 국가 많이 가고 뭐 중국 많이 갑니다. 동남아 국가로 교환학생을 가는 것도 추천하시겠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제2, 제1 한국 유학생이 8만 명에 달합니다. 네. 동남 한 몇천 명도 안 될 거야. 이거 게임이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한국 여기 아세안과의 관계를 통해서 미래의 아름다운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젊은 분들 많이 와 계신데요. 뭐 베트남이나 태국 등지로 유학 가는 것에 대한 미래가 어느 정도 밝다고 보시는지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책임지시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네, 김 대사님. 그 이제 지역 전문가 그런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런 전문가 없이는 이제 한아세안 관계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데 최근에 이제 대학에 보면 이제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저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처럼 이제 방비행에 가서 네. 꽃보다 청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문화를 접하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동남아 학생들의 장학생 이거를 이제 많이 늘리고 내년에 벌써 2배 뭐 2.5배 이렇게 늘린다는 계획이 있는데 반대로 우리 학생들의 지역 전문가 양성 스칼라십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박사명 교수님이 뭐 계속 청원 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그 아세안 스터디즈 또는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안 스터디즈를 좀 지원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을 때 얻는 유익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4차 아이판스 톡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 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하다 출간 기념 북 콘서트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1989년 한아세안 동맹의 시작 살펴봤고요. 그 이후로 30년 동안 그 여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그 여정의 한 획을 긋는 행사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11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그 행사가 일단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한아세안 동맹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신남방 정책입니다. 이제 이 아세안과 국가와의 협력을 주변 네 나라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글쎄요, 일단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도대체 신남방 정책이 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철 교수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이제 박사명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많은 시각들이 이게 근시안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지구를 보더라도 우리의 관심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까지 가 있지 이게 저 아세안, 인도, 중동, 아프리카까지는 가지 않고요. 특히 이제 북쪽으로는 남북 관계라는 게 막혀 있어 가지고 러시아라든가 동북 삼성이라든가 그 중앙아시아라든가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시각을 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결과가 지금 예를 들어 경제적인 관계를 보면은 단순히 지금 미국인 경우는 그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세탁기 팔고 철강 팔고 자동차 파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제의 한 25%를 점하고 있는 중국은 어떻나요? 중국은 우리 사드 보복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 때문에 중국 경제가 7%, 8% 성장하던 게 6% 떨어지고 내년에는 5%까지 그래서 그 직격탄을 맞고 있고 또 우리의 옆나라인 일본은 우리를 경제로 보복하는 이런 상황이 처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중요한 나라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나라고 세계의 패권국 정도가 되고 하니까 이들 국가에 대한 관심과 뭐 노력 이런 거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의 시각도 이 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한 단계 그곳을 벗어나면은 엄청난 새로운 시장과 또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도 평화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각은 요 한반도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아니면은 기껏 가야 이 주변 사강 요 속에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시각을 확장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남방인데 그런데 국가는 신남방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앞서간 국민들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여행 가는 곳은 어딘가요? 동남아. 최근에는 뭐 일본 때문에 뭐 일본 노 자펜 노 아베 하면서 방문하지 않는다고 그랬지만은 일본 그 방문 전에도 한국민들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국가는 아세안입니다. 아세안. 자,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은 어딜까요? 여러분은 중국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은 아세안이에요. 15,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기업 중에는 K푸드 때문에 구멍가게조차도 나가 있고 프랜차이즈 체인도 나가 있고 이 정도로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은 먼저 움직였어요. 그 덕분으로 거기서 한류가 일어나가지고 그 아세안 사람들이 마음으로 좋아하고 함께 즐기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는 늦었지만은 그걸 백업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우리 아세안과 진짜 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또 우리 기업들 많이 진출해주면 더 거기서 사업할 수 있고, 또 우리 대사님도 강조했듯이 우리만 흑자를 얻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세안 제품도 많이 사오고, 그리고 유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줘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벤처도 함께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은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하고 만들어서 남북관계에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하고 같이 평화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구현된 게 신남방 정책이에요. 이제 원론적인 측면에서 신남방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책에서는 신북방 정책과 더불어서 신남방 정책,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상호 연계성을 의미하는 새로운 번역의 축으로 제이커브라는 용어를 사용하셨거든요. 조금 어려워집니다만 이 얘기를 김현철 교수님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길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그 신남방은 진짜 남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J자를 딱 이렇게 그려보면은 J의 밑에 부분은 남방을 아세안을 통해 인도로 가는 거지만은 그 J의 윗부분은 어디 있냐면은 한반도예요. 그리고 위에 J 할 때 이렇게 딱 꺾은선 그리는 그건 어디 있냐면은 러시아, 동북 삼성, 중앙아시아, 동유럽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아세안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거는 우리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해양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70년간 물론 해양 전략을 가지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일본하고도 잘 지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눈에 못 본 게 대륙 전략이에요. 근데 북한하고는 이런 대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대륙 전략을 못 가졌는데, 한반도가 만약에 이렇게 평화로 이루어지고 또 아세안 국가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지원해주고 이러면은 우리가 비로소 한반도가 연결되면은 우리는 해양 전략뿐만 아니라 대륙 전략도 필요합니다. 북한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로 가고 동북 삼성으로 가고 중앙아시아라고 하고 동유럽까지 갈 수 있는,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면은 그 위에 있는 대륙 전략을 각 세트로 같이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신북방 전략입니다. 그래서 신남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프로세스와 더불어 신북방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남방 전략은 한반도 이 평화 프로세스 전략하고 또 신북방 전략하고 세트로 만들어지면은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세계의 평화 번영 벨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서는 중국과 미국이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이러지만은 새로운 번영의 축이 이렇게 J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세계적 의의가 있기 때문에 J축을 통해서 신남방 정책뿐만 아니라 신북방 정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까지 세트로 준비했었습니다. 다방향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이커브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사적 의미를 좀 듣겠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도 이제 아세안과의 지역 협력이라는 글을 통해서 미래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글쎄 이제 30년은 잘 왔고요. 앞으로 어떻게 동행을 이어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박사면 교수님. 네. 네, 물론 세계사적입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그제인가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네. 아세안 플러스까지 가기 전에 자기들만의 정상회의에서 나온 성명서조차도 자기들끼리 한 얘기도 미래 동아시아의 공동체의 키롤 관건적 역할은 아세안
플러스 3가 담당한다. 또 공동체에서 센트럴 롤은 아세안이다. 계속 이거는 2001년 아세안 동아시아 공동체가 제기된 이후에 해마다 아세안 정상회의 또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끝에 나오는 성명서에서 단 1년도 빠지지 않고 계속 언급해온 사항입니다. 지금은 거의 립서비스처럼 들리는데 문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동, 시동이 안 걸리고 있어요. 계속 장기적 목표, long-term goal, 문장 그대로 장기적 목표로서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세월에 이것이 시동이 걸릴지 아무튼 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자고 나서는 사람도 중국이 좀 적극적인가요? 그런데 중국은 패권 우도가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신뢰를 못하니까 따라 나서질 않아요. 일본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일본에서는 심지어 동아시아 공동체 망국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신탈아론 탈아 입구할 때 네네. 아시아를 벗어나야 된다. 왜? 동아시아로 가면은 이건 중국 밥상이라는 얘기예요. 또 한국이 너무 미워한다 일본은. 그래서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의 패권 질서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들이 뭐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도. 여하튼 뭐 언제든지 그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일을 보면은 2001년 동아시아 공동체를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그 10년 후에 2012년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도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보도를 보니까 동남아의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연합해서 제3차 동아시아 비전 그룹을 개최하자고 했어요. 네. 지금 20주년 기념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동북아의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 있던 한국이 주도했던 게 이제 동남아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한다. 반응이. 그래서 이러면 무슨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동아시아 이렇게 부르짖는가? 이 역사적인 이유와 또 현실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역사적으로 지금 전 세계를 하나의 질서가 지배할 시대는 아마 22세기나 가서 가능할까? 21세기까지는 각 지역별로 질서가 다릅니다. 지금 가장 질서가 많이 발전한 지역이 유럽이죠. 유럽연합. 가장 열악한 지역이 지금 중동입니다. 매일 전쟁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시아는 그 중간입니다. 미래의 화약고라고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 중미 갈등, 영토 분쟁, 역사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중동처럼 또 어떻게 잘 열심히 하면은 유럽처럼 뭐 유럽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비슷하게 이렇게 좀 질서가 발전할 수도 있다.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대단히 유동적이다. 여기서 한국과 아세안이 강대국 패권 경쟁 사이에 끼인 틈바구니에 끼인 한국과 아세안이 얼마나 공고하게 연대를 구축하고 이거를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1대1로와 일본 또 그 배후에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 태평양이 충돌하지 않도록 오히려 동아시아 발전을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이렇게 견인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미래의 동아시아 질서가 결정이 될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 스스로 해결 못하면 이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뭐 결국 중국과 일본은 또 우리와 동상이몽일 수 있는 거고 또 자기 입장이 있고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아세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더 분발을 해서 동력을 발휘하는 게 이제 신남방 정책하고도 연결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을 좀 접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네, 김현철 그 교수님. 부분에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면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1세기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번영지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패권의 이익이 끼어들어 가지고 미중 패권도 일어나고 한일 갈등이라 이런 건데
요게 잘만 해소가 되면은 이게 그 번영 질서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구조가 됩니다. 요 부분을 한번 여러분 좀 재미있게 한번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은 유럽의 시대에 지중해가 그게 핵심이라는 걸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한번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아 보시면은 21세기, 22세기 아시아의 시대에 지중해가 어디냐면은 요 한국부터 아세안까지의 요 섬들로 연결된 이 지중해가 사실은 21세기, 22세기에 번영의 지중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 번영의 그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굉장한 큰 무기가 신남방 정책과 한반도 프로세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양과 대륙을 잇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든 그렇게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이 지역에 평화와 번영 지대를 만들어가는 주동적 역할만 할 수만 있으면은 한국이 그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혼란의 시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결국 동아시아 공동체를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잘 만들어내면 우리가 세계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좀 네. 주인공은 뭐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인공인데 아유, 맞습니다. 네. 저만 빼고. 아유, 왜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아세안이 주장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센트럴 롤,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겠다. 좋습니다. 누구든지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은 다 싫어합니다. 네.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더 싫어합니다. 아세안이 그렇게 나올 때는 일단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또 속은 다 다르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학자들 가운데도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뭐 약소국들이 주도하겠다고 까부냐고. 천만의 말씀. 제가 보기에는 아세안 센트럴리티는 바로 코리안 센트럴리티입니다. 한번 궁금해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네, 아울러 김현철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매력적인 친구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확실히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매력적인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4차 아이판 스톡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 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하다 출간기념 북콘서트로 보내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한 아세안 30년 여정의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6분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좀 한 아세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시죠? 네, 아니 진짜 재밌으셨죠? 네, 좋습니다. 이제 끝으로 간단하게 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도 좋고요. 또 한 아세안의 미래에 대한 예측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에게 하시는 당부 말씀도 좋고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우리 정 대사님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아세안 대화 관계술이 30년 동안 잘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대학 학교 수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세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인식이 아세안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그 정도에 비하면 너무 낮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아세안 문화운동 정부에서 개설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은 이번 그 우리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세 번째 열리고 아세안 측이 그렇게 흔쾌히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만 그게 대응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앞으로 30년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청사진이 분명히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대화 상대국들도 아세안에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30년 후에는 지금 위상보다 훨씬 더 낮아질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각오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광주시 국제관계 대사로 계신 아세안 외교의 산증인 정병우 대사님 말씀이었고요.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제임스 레이니 특임 교수로 계시는 최영준 교수님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사에서 속한 역할을 보려면은 유엔이 제일 잘 보이는 데거든요. 유엔은 지금 190개국의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모두 소속감이 다 있어요. 유럽 연맹도 있고 네. 아프리카 연맹도 있고 아랍 연맹도 있고 다 있는데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나라가 둘입니다. 한국하고 이스라엘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도 어디 소속이 돼야 이제 대표 연설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슷한 나라를 찾아봤더니 우리랑 투표 성향도 비슷하고 그 칸즈라고 있어요. 칸즈라고 하는 나라는 카나다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 세 나라가 우리하고 역할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그 세 나라 대사들하고 잘 섞여갖고 칸즈코를 만들자, 코칸즈들이 칸즈코를 만들자고 1년 동안 교섭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감이 없는 세계에서 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걸 벗어나려면은 아세안이 최고의 우리 상대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말에 열리는 특별회담 이런 걸 통해서 또 아세안하고 협력을 잘해서 우리의 친구로 만드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외교 관계에서 친구 만들기는 참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자, 이번엔 인도네시아 대사 지내셨던 김영선 대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오랜 동안 이제 한아세안 관계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이제 한아세안 관계는 한마디로 서로 원하고 또 서로 필요로 하고 또 서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장래에 대해서 저는 좀 낙관적인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좋은 관계를 이제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신남방 정책의 그 원래 그 비전과 지향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잘 다져놔야 된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번영하는 그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간다. 그런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어떤 성과에 이제 매몰되다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박사명 교수님의 그 세계사적인 그런 네. 의미를 지적했습니다만은 이 전략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세안 국가들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오랜 동안의 지배나 영향력 그리고 이제 서구 열강의 식민 독재 그리고 일본의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강대국에 대해서는 그 아주 미묘한 그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그 중견국으로서 좋은 파트너이고, 그래서 그러한 그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한아세안 관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정부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역시 국민적인 이해와 이제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국 국민들과 또 아세안 국민들 간의 그 서로 존중하는 마음 또 잘 이해하고 또 이렇게 그 협력해 나가는 그런 정신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요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번영 평화에 의한 동맹으로 가는 길, 동행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엔 태국 대사 지내셨던 정혜문 대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이제 아세안과 한국에 있어서 이 공통된 화두는 이 사람 중심의 그 사람 위주의 그 아세안, 또 우리 신남방 정책의 그 비전인 그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중심의 사람 위주의 아세안, 그 사람 위주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길거리에 그 일반 시민들이 한 아세안 협력의 성과를 체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아세안에 대한 인식 정대 이 문제하고 또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위주의 그 아세안, 사람 중심의 아세안,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 이런 어떤 이 비전에 있어서 이 보통 사람들이 그 성과를 이 체감할 수 있는 뭘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그 한아시안 특별 정상회의와 또 한메콩 이 정상회의 결과로 길거리에 이 보통 사람들이 이번 한아시안 특별 정상회의,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혜택을 입고 있구나. 이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아세안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정대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람 위주의 또 사람 중심의 아세안, 사람 중심의
한아시안 평화 번영의 공동체라는 신남방 정책의 어떤 비전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한 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한 아세안 관련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남방 정책 위원장을 지내셨던 우리 김현철 교수님 말씀 끝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해요. 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고 곳곳에 보면은 뭐 3년 뒤에 한국은 없다 그러고 뭐 한국은 수축 사회라 그러고 뭐 곧 망할 것 같은 이야기가 범람하고 뭐 그 찢고 뽑고 싸우는 거 보니까 꼴 보기도 싫다는 사람, 뭐 맥살 잡고 흔들리는 사람, 자동차 가다가도 끼어들었다고 뭐 싸우는 사람,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신남방 정책이 물론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저는 신남방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 새로운 비전, 새로운 미래를 확신하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지만은 진짜 그렇게 우리 미래가 걱정되고 힘들면은 저는 아세안에 인도에 한번 가보시라고 권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미래인가, 그렇게 불안해야 할 한국인가, 그렇게 희망이 없는 국가인가를 다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근시안, 그 국가라는 한국이라는 요 바운더리, 요걸 좀 벗어나서 큰 시각으로 또 큰 그 틀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의 하나로서 신남방 정책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적어도 신남방 정책만큼 오늘 확실히 각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국동남아연구소 박사명 이사장님께서 활용 점을 하나 찍어 주시겠습니다.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세안은 이미 2015년 12월 31일자로 아세안 공동체가 돛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항해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 공동체는 미래의 동아시아 공동체의 모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태. 이걸 모태로 해서 미래의 동아시아 공동체의 경제 공동체, 정치 안보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같은 권력이 갖추어지고 또 기능이 수행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가 해야 될 일을 동남아가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아시아 공동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맨날 말만 하고 부진한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영토 분쟁, 역사 분쟁 때문에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동북아끼리는 맨날 싸움만 해요. 동남아 없이는 이 싸움을 중재할 세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트럼프도 중재 안 하고 알아서 하라고. 저는 여기에서 조금 색다른 호소를 하고 싶은데,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럴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네. 그게 잘 안 될 경우는 미래를 통해서 과거를 해결할 수도 있다. 지금 일본의 가장 친한적인 정치인이 하토야마입니다. 정계에서 은퇴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소를 하나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여기저기 사죄하고 다니고 한국 가서도 무릎을 꿇고 제법 인간적인 정치인 같아요. 은퇴는 했지만 여기서 또 다시 복귀할 준비한다고 신문에 났더만요. 그 사람이 옛날에 했던 얘기가, 갈등이 해소가 안 될 때는 오히려 협력을 통해서 갈등을 역으로 해소하는 역발상도 필요하다. 미래를 통해서 과거의 문제를, 미래가 정말 서로 사이 좋아지고 협력을 잘 하고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문제
얼마든지 다 털어놓고 기탄 없이 토론하고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발상도 풀하다. 그래서 과거를 해결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가자는 이런 단선적 정태적 사고를 벗어나서 다선적 나선적 그리고 역동적 사고로 한번 전환해 보면 어떤가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프랑스의 장 모네는 일생 동안 유럽 통합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피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직접 정치하지는 않았다. 자기가 직접 정치하면서 떠들면은 자기 개인의 정치적 욕망으로 비춰서 이거 실패한다. 유럽 통합은 실패한다. 그래서 정치 안 했어요. 정치하는 사람 설득하고 밀어주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역사책을 읽지 않았다. 유럽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맨날 전쟁이죠, 그렇죠? 2차 대전까지도. 동아시아의 비교적 평화로운 중화질서 시기에도 유럽은 맨날 전쟁만 했어요. 100년 전쟁, 30년 전쟁, 무슨 종교 전쟁, 뭐 왕이 계승 전쟁, 별 전쟁 다 했어요, 그렇죠? 1년이 멀다 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장모네는 역사책을 읽지 않았다 일부러. 과거가 너무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지 않았으면 역사적으로 가능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또 어떤 면에서는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동아시아 공동체 시동을 걸자. 이번 한아시안 특별 정상회에서 좀 시 좀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말 그대로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오늘의 북콘서트를 아주 인문학적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뭔가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분 어르신들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미래에서 외교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텐데요. 외교의 진정한 의미는 또 평등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쩌면 지난 30년 동안 상호 보완적인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 온 한 아세안 관계가 바람직한 외교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6분 덕분에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 이 6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객석에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교수님. 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네, 아직 질의응답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혹은 책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네, 어르신께 듣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박사면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신남방정책 그 위원장에 하신 김현철 교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지금 학교에 가서 보니까 대학이라는 게 원래 보수적입니다만 뭐 불문과 동문과 그대로 있고, 이 새로운 변화를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남방 정책 이제 앞으로 30년을 준비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신남방 정책을 준비하실 때 그런 외교적인 측면만 아니고 국내적으로 대학에 동남아과를 신설하면 교육부에서 뭐 돈을 둔다든지 그런 정책을 좀 검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걸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김현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예, 우리 또 김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물론 3P 다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은 피플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 친구 관계, 이 관계, 파트너 관계, 이걸 만드는 게 핵심인데, 그러면 결국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려면 사람이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서로 비자도 완화해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학생 간의 교류, 학생 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런 동남아의 유학생, 뭐 우리가 옛날에 그 풀브라이트로 미국 가서 공부할 때처럼 동남아의 교수진, 동남아의 박사 과정 학생들, 이런 사람 모아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이게 한국의 동남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예산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대학에도 하나하나 변화가 생기거든요. 제가 국제대학원으로 복귀하고 나서 처음으로 뽑은 사람이 동남아 전공 교수를 뽑았어요. 네. 물론 이건 예산의 지원이 없지만은 학교가 그렇게 노력하면은 그런 식으로 열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남아에 그리고 아세안,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국가가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뿐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노력을 하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 노력이 더욱더 같이 함께 된다면은 저는 꼭 그런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네,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대하겠고요. 또 이 자리에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젊은 청년이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아주 메모하면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셨는데요. 네, 말씀 듣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은설이라고 합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간단한 질문 2가지가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계속 아세안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강조하셨는데 이게 그래서 결국에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아세안과 아세안 플러스 3를 아우르는 지역적 협력체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할지 아니면은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고요. 2번째는 조금 논지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아까 북한과의 관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궁극적인 변화는 외부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변화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우리는 북한의 의견을 기다리면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보를 봤을 때 과연 계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해서 북한이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협력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북한이 국제적 협력의 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은 질문 2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느 분께서 답을 해주실까요? 일단 북한 문제는 최 교수님이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궁극적인 외교적 목적은 무엇인지는 우리 김 대사님, 김 대사님이 해주실까요? 네, 일단 최 교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통제 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겠는지 그 문제죠. 북한 통제 체제는 뭐냐면 개성공단을 들어보시면 알 텐데 개성공단을 우리가 월급을 개개인한테 주지 못했습니다. 평양에 줬죠. 무슨 말씀이냐면 통제 체제 때문에 평양 정권이 개개인이 미국하고 접촉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유로운 교육이라든지 그 무역이 이루어질 수 없죠. 북한하고. 그게 이루어져야 이제 우리가 그랬고 중국이 그랬듯이 그 개방 개혁을 통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핵심은 북한이 개방 개혁을 하면은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것을 노무현 정권 때 진남포에도 만들고 신의주에도 만들고 남포 지역 만들고 동북 쪽에 만들려고 그랬는데 전부 북한이 거절해서 안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문민정부 들어서서 북한에 원조 예전 금액이 120억 불입니다. 120억 불. 그런데 남북 간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우리 형제자매니까 인도적인 지원도 계속하고 도와줘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조건 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개방 개혁을 통해서 그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북한이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외부에서 노력을 해갖고 변화시켜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아니라 그 북한의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살펴보는 쪽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선언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갖고 북한이 움직일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통제 체제는 북한만 바꿀 수 있지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통제 체제를 지켜보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지만 그거를 관리하는 체제로 나가야지 해결하겠다고 자꾸 선언하고 뭐 하겠다 그래갖고 120억 불 이뤄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가야지 해결하는 차원으로 가면은 또 실망할 것이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북한의 통제 체제 그게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도 언급해 주신 대로 북한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해결이 아닌 관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한 아세안 관계의 궁극적인 외교적 목적은 뭔지 김영선 대사님. 예, 우리 학생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네.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우리 신남방 정책이라든가 이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참 애매합니다. 3P, People이 뭐고, Peace가 뭐고, Prosperity가 뭐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으로서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피부에 잘 와닿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제기하신 그 한아세안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협력의 메커니즘 이런 걸 구축하는 걸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서 협력의 어떤 그 플랫폼이나 메커니즘이 굳건하게 되는 건지 결국은 뭐 복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아세안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되게 많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뭐 결혼 이주자라든가 또는 뭐 불법 근로자라든가 또는 좀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 이런 거로 인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왜곡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바로잡을 것이냐.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나 또는 학교나 또는 이 사회단체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그 노력을 해서 뭔가 정확한 그것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도 오랜 동안 아세안 사람들을 접촉해 봤습니다만은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한마디로 우리하고 참 다르다. 네. 참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도 서로에게 실익이 되는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편견이 사라지는 관계가 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 외대에서 그 정치학이랑 환경학을 전공하고 있는 하지훈이라고 합니다. 그 뭐 이런 이공계와 이제 인문 사회과학계를 이렇게 같이 전공을 하면서 이제 들었던 궁금증을 조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그 남기신 글에도 뭐 이제 그동안의 그런 협력과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발전과 번영은 잘 이루어왔지만 이제 뭐 기후 변화와 그리고 또 우리 그 테러와 같은 그런 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그런 중요성도 똑같이 이제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뤄왔던 한 아세안 외교에서 그런 위기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엄청난 질문엔 또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네. 정 대사님. 네. 그 지금 그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상 수년 전부터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언론에 이제 포커스를 못 받아서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좀 안 알려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말씀하신 요지가 이 비전통 그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비전통 이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그런 질문으로 이제 기결이 되는데 지금 그 한국과 아시안 간에는 이 투 채널이 있습니다. 이 비전통 그 안보 위협을 어떻게 애드레스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서는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한국과 아시안 간의 양자 그 정치 안보 대화 그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보다 더 이제 포커스를 많이 받는 채널은 그 ARF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안 리저널 포럼. 그 ARF에서의 이 주요한 그 의제 중에 하나가 이 전통적 안보 위협뿐만 아니고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RF 북한을 포함해서 27나라가 참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그 ARF에서 논의되는 이 비전통 그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 이제 사이버 테러라든지 해양 안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이 테러, 환경 오염 뭐 이런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아세안 또 아세안 이외의 그 ARF 회원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 나름대로 그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채널은 뭐가 있냐면 ADMM이라고 있습니다. ADMM 플러스 아세안 디펜스 미니스트리얼 미팅 플러스인데 여기는 이제 18나라가 참가합니다. 이스트 아시아 서밋 참가 국가들 모두가 참가하거든요. 아세안 10나라 플러스 한중일 플러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플러스 미국, 러시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이렇게 유사한 어떤 비전통 그 안보 그 위협 이슈가 다뤄지는데, ARF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하이스트 오소리티가 외교장관 간의 어떤 협의 채널이고, ADMM 플러스는 국방장관 간의 협의 채널이에요.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비전통 안보 위협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6분이 그동안 한 아세안 외교 30년을 책임지셨다면 앞으로의 한 아세안 외교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북콘서트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한 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하다 발간기념 북콘서트 이자 24차 아이판스 톡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6분, 또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5분 아침마당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